인문학적 숲 해설 제1부를 보내드렸는데요. 조금만 더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인문학적 숲 해설 제2부로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네, 인문학적 숲 해설의 기본 개념은 이중창으로 숲을 내다보는 게 아니라 이중창으로 숲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네, 이중창이란 뭐냐? 생태적인 창과 인문학적인 창, 이 두 창을 통해서 내면의 숲의 내면의 세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관점이 기존의 관점과는 좀 다를 수밖에 없고요. 큰 관점은 생태학적 개념, 생태학적 창을 통해서는 그 총체적인 생태계의 개념 파악을 하는데 그칩니다. 마이크로적인 미세한 부분까지, 학자적인 그런 부분까지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관점이 다르다. 이카나미컬 경제적 관점, 이칼라지컬 생태학적 관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관점을 좀 다른 앵글을 맞춰서 본다, 이런 것이 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마이크로적인 관점은 뭐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각종 개발되어 있는 앱을 활용한다는 것이고요. 네, 그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전체적인 개념 파악에 그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인문학적 창, 인문학적 창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문학이라는 것이 뭡니까? 인문학의 또 다른 이름은 희망입니다. 네, 인문학이 애초에 태동될 때의 그 원인이 그 희망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Who am I? How to live? 그 같은 기본적인 자기 성찰을 통하여 캄캄한 우리의 갇혀 있는 우리를 희망의 출구로 안내하는 것이 인문학이었습니다. 예, 인문학의 또 다른 이름 희망입니다. 네, 제가 그 인문학적 창하면 두 가지 키워드를 드렸죠. 하나는 희망, 하나는 창의. 근데 이제 희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요. 정말 숲은 희망으로 가득 찬 곳이다. 헬조선, 이렇게 절망에 차 있는 헬조선에서 우리가 희망의 나라로 이렇게 안내하고 있고 유일한 곳이 숲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숲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추운 겨울이야말로 희망으로 가득 찬 곳이 아닙니까? 예, 어려운 때일수록 희망이 필요한 때 아닙니까? 가장 여린 곳에서 희망이 먼저 피어납니다. 네, 희망이 이루어지는 순간 영혼도 따뜻해지는 곳이 바로 숲입니다. 예, 무수한 생명들이 희망을 갖고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야말로 오래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버텨내다 보면은 그 희망은 아무도 모르게 나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 생명이 있기에 희망은 새로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네. 자, 희망. 예, 저의 인문학의 하나의 키워드 희망. 예, 숲은 희망의 곳이다. 희망으로 안내하는 곳이다. 따라서 이 시대에 가장 정말 필요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창의입니다. 그것은 이제 학문적 연구가 이미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학문적 연구가 많이 뒷받침되어 있는 그 단초가 된 것이 독일의 숲 유치원입니다. 숲 유치원에서 자란 아이들을 관찰해 보니까 창의력, 면역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이 학문적으로 수백 건의 논문을 통해서 밝혀진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오늘날 자본주의의 꽃이다 그러면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자본주의의 꽃은
자기가 차린 회사의 CEO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창업한 회사의 성주가 되어서 자기가 회사를 경영하는 그 책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꽃. 누구나 다 이것을 이제 바라지만 만만한 게 아니죠. 예,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한 20년간 제가 창업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 만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요, 뭐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가? 창의입니다. 회사 사장도 물론 창의가 필요하지만 각 부서에 있는 사람들도 절대적으로 매일같이 창의가 필요합니다. 문제 해결은 창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 창의 없이는 아무것도 진전될 수가 없는 시대에 와 있는 겁니다. 유모차 엄마들이요, 유모차를 데리고 와서 유모차는 놔두고 당신은 책이나 한 권 읽다 가세요. 그러면 엄마가 책 읽는 동안에 유모차에 있는 아기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수많은 바늘이 아기의 머리를 자극해서 성장 과정에서 창의력이 꽃피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베토벤이나 빈센 반 고흐나 슈베르트나 안견이나 그 모든 대작들이 왜 숲에서 태어났습니까? 네, 숲은 우리에게 창의의 영감을 던져주는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창의력을 말하려면 숲에 와보라 이겁니다. 네, 그 숲은 사랑과 평화가 기다리는 곳입니다. 숲에 오면은 뭔가 고백하고 싶어집니다. 바람은 숲을 어루만지고 물은 숲을 적시면서 흐르는 그 안에서 자연과 나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생명으로 가득한 심장 고동 소리가 들립니다. 조그만 얼음 구멍 사이로 졸졸졸 봄이 오는 소리도 들립니다. 맑은 마음을 열지 않으면 매일 변해가는 숲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숲은 치유의 장입니다. 치유란 말을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병을 암을 고친다, 그걸 치유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인위적인 환경에서 숲 같은 자연 환경으로 옮겼을 때 일어나는 현상, 저는 그걸 치유라고. 치유의 장입니다. 모든 것을 다 채운 삶도 아름답지만은 채우지 않고 비워두는 삶도 참 아름답습니다. 그 비워두는 여백, 그 여백의 장이 숲입니다. 행복은 분주하게 빨리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잠시 멈추어 설 때 느낄 수 있는데 그 멈추어 섰을 때 귀한 것도 보이고 그 멈추어 선 것이 바로 숲입니다. 우리는 숲을 이렇게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숲에서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감사죠. 그 옛날 백인의 유명인들이 물어봤죠. 당신이 딱 하나의 단어를 뽑은다면 가장 소중한 단어를 뭐라고 봅니까? 90명이 감사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모든 것은 기적이다 하는 사람들과 그 반대편은 이 세상에 기적이란 없다. 이런 두 부류인데요. 우리는 숲에서는 당연히 모든 것은 기적이다.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숲의 정신을 늘 내 마음속에 갖게 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 한 4, 50년 전에 취리히라는 스위스의 취리히에 갔더니 지하철 버스에 그 버스가 트램이라고 그러니까 뭡니까? 거기에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표를 끊어서 이렇게 요즘 같으면 이게 각 도시에 많이 있지만 그때 당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받은 표를 사가지고 갔는데 표를 검사한 사람이 없습니다. 차 안에.
그래서 물어봤죠. 이거 검사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공짜로 타고 다니면 안 됩니까? 하고 부끄럽게 물어봤더니 하도 신기해서 물어봤더니 대답인즉슨 도저히 표를 살 형편 안 되면 그냥 타라 이겁니다. 난 그 소리가 너무 지금도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네. 또 하나 파리 교회 시외버스를 타고 좀 깜깜한 밤에 제가 가는데 버스가 난데없이 한 5분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이제 봤더니 웬걸요. 내린 한 어린이가 학생이 걸어가는 길이 어둡잖아요. 시골이가. 그걸 버스가 서치라이트로 그 길을 밝혀주는 거예요. 잠시지만 전 그것이 지금도 충격으로 다 있고요. 전 이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제 가슴에 품고 살면서 참 따뜻한 정말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은 나도 좀 닮아야 되겠다. 이것이 숲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숲. 우리는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가갈 수 있지만 저는 감성적으로 희망과 창의적으로 따뜻한 영혼으로 다가가는 곳이다. 이것이 인문학적 숲 해설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립니다.